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분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몸의 탈수 상태가 진행이 되고 혈액량도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인체가 수분 평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몇 가지 이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수분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시간에는 레닌 알데스테론 경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분 평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콩팥의 그림인데요. 콩팥이 이제 양쪽에 이렇게 있고 복대동맥을 통해서 또 신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이제 콩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콩팥에서는 이제 혈액을 여과하는 작용을 하죠. 그렇게 여과해서 이제 불필요한 물질들은 이 뇨관을 통해서 또 방광을 통해서 밖으로 배설하게 되고 여과돼서 나온 내용물들은 다시 재흡수해서 혈액 안으로 다시 재흡수된 물질들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여과기 작용을 하는 것이 콩팥이고, 요 구조적으로 이제 콩팥 위에, 이 신장 위에는 부신이라고 하는 내분비 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콩팥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신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쫙 혈관이 들어가게 되면 요 혈관이 들어와서 여러 이제 여과 기능을 하는 이런 특수한 구조가 일정한 배열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과를 하는 특수한 하나의 구조를 이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프론 중에 하나의 중요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입 세동맥이 있고, 자, 혈액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요 모세혈관 덩어리처럼 쫙 이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사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특수한 이 주머니와 같은 구조, 이 구조를 보호만 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호만 주머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모세혈관 압력 차에 의해서 이 여과된 혈액 중에 그 여과된 물질들이 수분과 뭐 또 대사산물 또 여러 가지 산성 물질들, 대표적으로 요소 같은 물질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부 전해질, 뭐 이런 물질들이 보호만 주머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세뇨관, 여기는 이제 근위세뇨관이 표시되어 있죠. 근위세뇨관을 통해서 또 헬레고리를 통해서, 다음에 이제 이 원위세뇨관으로 가게 됩니다. 이 원위세뇨관이 여러 개가 모여서 결국 이 집합관이라고 하는 곳, 이것으로 이제 모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뇨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흡수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혈액으로 다시 이렇게 재흡수를 해서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 집합관으로 나오는 그런 그 물질들은 이제 밖으로 뇨가 돼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왼쪽 그림으로 다시 가면은 굉장히 많은 집합관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요 깔때기처럼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신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 부위가 또 여러 개 모여가지고 결국 이런 뇨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뇨를 생성시켜서 방광으로 보내지고, 그것이 이제 소변의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더운 환경에서 한다는 것을 상상했을 때 땀을 통해서 다량의 이제 수분 손실이 이루어지면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죠. 또 땀을 통해서 나트륨이 많이 감소한다면은 하이포나트리미아, 즉 저나트륨 혈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지하고 반응을 보이는 장소가 바로 이 여과기이죠. 요 네프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톨이, 즉 그 모세혈관 덩어리가 있는 사구체,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보호만 주머니가 보여지고 있죠.
자, 이 토리 쪽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을 수입세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수입세동맥의 벽에는 지금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의 이쪽 이제 토리 쪽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의 감소, 그 다음에 압력의 감소, 이것을 감지하는 특수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를 갖다가 정스타 글로메룰라 셀 해서 이것을 토리기엇 세포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구체 근접 세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냥 짧게 JG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JG 세포는 자기 안에 들어오는 혈액량이 감소한 것을 감지하는 그런 그 작용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혈액량의 감소에 반응해서 레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이 레닌이라는 단백질은 이제 특수한 작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 안조텐신 5겐을 안조텐신 1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조텐신 5겐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서 합성해 가지고 혈액중으로 내보내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조텐신 5겐을 레닌이라는 효소는 안조텐신 1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조텐신 1은 온몸을 쫙 순환을 하다가 폐로 가서는 폐에 존재하는 이 효소, 즉 안조텐신 컨버팅 엔자임, 그래서 ACE라고 하는데 안조텐신 전환 효소라고 합니다.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안조텐신 2로 이렇게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 안조텐신 2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 안조텐신 2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는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한다. 혈관이 수축되면은 당연히 혈압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멀리까지 혈액을 갖다가 인체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알도스테론 2가 하는 중요한 작용은 이 부신피질을 자극을 해서 부신피질에 있는 내분비 세포가 이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결과적으로 이제 분비시키는 그런 작용을 이 안조텐신 2가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알도스테론 분비를 자극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알도스테론은 역시 쭉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최종적인 목적지는, 즉 표적기관은 원위세뇨관 벽에 존재하는 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위세뇨관 벽 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알도스테론이 작용하는 최종 표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의 구조적인 모습을 잘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사구체의 모습을 구조적으로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입 세동맥을 통해서 결국 토리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여과작용을 거치면 여러 가지 이제 대사 물질들을 여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는 이제 나트륨도 있고, 물론 당연히 수분과 함께 혈액이 이제 여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혈액이 이러한 그 여과를 거쳐서 보호만 주머니를 거쳐서 이 세뇨관을 통해서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그다음에 원위세뇨관을 통하면서 이렇게 이제 통과하면서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재흡수되어서 혈액중으로 다시 흡수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도스테론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요. 이 알도스테론의 표적기관이 이 세뇨관 벽의 세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도스테론이 하는 역할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니까 세포 벽을 쉽게 통과를 해서 세포 핵까지 이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세포 핵에서 알도스테론이 하는 일은 바로 단백질 합성을 위한 전사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사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과정에 의해서, 즉 트랜스크립션에 의해서 메신저 RNA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세 가지 특수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단백질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세포막에 존재해서
세포막에서 이제 에너지를 써가면서, 즉 ATP를 써가면서 나트륨은 밖으로, 세포 밖으로 펌핑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바깥에 있는 칼륨은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3개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고 2개의 칼륨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이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막에 바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알도스테론의 자극에 의해서 더 많이 만들게 되면은 이 나트륨이 이제 세포 밖으로 펌핑돼서 나오고 간질액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혈액중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 더 촉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알도스테론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특수한 단백질은 나트륨 통로 단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결국 이 세포막에 플러그인 돼가지고 일종의 이제 나트륨이 유입시키는, 이것을 압퇴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 나트륨 통로 단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트륨이 원래는 평상시에는 제대로 세포막으로 투과도가 높지 않아서 잘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런 알도스테론의 작용에 의해서 통로 단백이 많이 만들어지면 나트륨이 매우 쉽게 세포막으로 통해서 유입이 되고, 또 연쇄적으로 이것이 혈액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혈액중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트륨이 낮아진 저나트륨 상태, 혈증 상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나트륨은 수분을 같이 끌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수분이 함께 이런 식으로 세포막으로 나트륨을 따라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재흡수됨에 따라서, 나트륨을 따라서 재흡수됨에 따라서 혈액량이 다시 회복되죠. 다시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 알도스테론의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서 칼륨 통로 단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륨 통로 단백은 안에 있는 칼륨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제 혈액중에 있는 칼륨이 혈액중에 있는 칼륨은 반대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결국 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즉 포타슘 통로라고도 할 수 있죠. 이 포타슘 통로를 통해서 이 세뇨관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뇨와 함께 밖으로 이렇게 배설되는 그런 과정이 더 촉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트륨을 받아들이고 수분을 더 받아들여서 혈액량을 유지하는 그 과정에서 칼륨은 반대로 이렇게 이제 뇨와 함께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더 촉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혈액량이 감소하고, 또 나트륨이 감소하고, 또는 이제 혈압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서 뭐 꼭 운동의 경우뿐만 아니라 땀을 통해서 우리가 혈액량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은 불행하게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량의 출혈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혈액량의 감소가 나타나고 또 혈압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반응으로서 신장 혈류량이 감소하니까 그것에 반응해서 토리기어스 세포에서, 즉 제이지 세포에서 레닌을 분비하게 되고, 레닌은 이러한 연쇄적인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에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로 안지오텐신 안지오텐신 2로 전환이 되고, 이 안지오텐신 2는 부신피질에서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알도스테론은 표적기관인 이 세뇨관 벽세포에 와서 세 가지 이 프로테인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트륨 칼륨 펌프,
그다음에 나트륨 통로 펌프, 통로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칼륨 통로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트륨을 다시 재흡수시키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혈액 중 나트륨의 농도를 회복하고 또 수분도 이에 따라서 같이 재흡수가 이루어짐으로써 혈액량의 회복, 혈액량을 다시 유지하려고 하는, 혈액량을 다시 증가시키는 그런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조텐신의 작용 중에 또 한 가지는 여기 ADH라고 되어 있죠. 엔티다이루레틱 호르몬, 즉 항이뇨 호르몬인데요.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체의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ADH도 역시 이 세뇨간의 작용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지오텐신2는 이러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역시 또 자극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혈액량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도 이 안지오텐신2가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혈액량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안지오텐신은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갖다가 촉진하는 작용을 하지만 한편 이제 반대로 알도스테론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 이제 콩팥이 아니라 심장이 그려져 있죠. 이 심장에서 분비되는 것, 특히 우심방에서 분비되는 이 펩타이드를 AMP라고 합니다. AMP를 에트리얼 나트리유레틱 펩타이드, 즉 심방, 에트리얼 하면 심방,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즉 심방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라고 해서 AMP 약자로 하는데요. 이제 이것은 반대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심방벽에서 이 AMP를 갖다가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혈액을 통해서 결국 이 부신피질에서 알도스테론 분비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MP는 엔지오텐신 2와는 반대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 안지오텐신 2가 강력한 이제 혈관 수축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요 AC라고 하는 효소, 우리 고혈압 약 중에는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 있죠. 그것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억제하는, 즉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그 약을 사용하면, 즉 이 효소를 억제를 하게 되면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로 전환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안지오텐신 2의 혈관 수축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혈관이 전반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죠. 확장돼서 혈류 저항이 감소하고 혈압이 감소되는 그런 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고혈압 약으로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가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열 환경에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수분 섭취에 따라서 수분 섭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생리적 지표들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오래전 논문, 제가 그 1988년도 서울 국제올림픽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벌써 32년 전의 논문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논문이어서 뭐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렇지만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매우 밀접한 논문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탈수군, 한 그룹은 수분 섭취군을 대상으로 했고요. 더운 환경 하에서 장시간 운동을 수행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체온은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운동 직후에 쟀다기보다는 운동이 끝난 다음에 한 2, 3분 경과되어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그 체온이 상승하지는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탈수군에 비해서 수분 섭취군의 체온이 훨씬 더 유의하게, 현저하게 더 감소한 그런 현상을 갖다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특히 유의한 것을 보면, 적혈구 용적을 보면 탈수군의 경우는 이제 그 적혈구가 슈링크 되죠.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아무래도 용적이 작아지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수분 섭취군은 용적이 탈수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 매우 현저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삼투질 농도도 보시게 되면은 보다 더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탈수군에서 높아진 걸 볼 수 있고, 그것에 비해서는 수분 섭취군은 삼투질 농도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혈장 내닌, 즉 토리겨 세포에서, 즉 JG 세포에서 분비하는 단백질이죠. 그것이 이제 신혈류량의 감소, 또 혈압이 감소에 반응해서 이 단백질이 분비되는데, 탈수군에 비해서 수분 섭취군이 현저히 더 낮은 레닌 분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혈장 알도스테론 농도도 수분 섭취군이 약 절반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운동 중에 수분 섭취를 했을 때 인체가 받는 어떤 수분 평형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때 수분을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그룹의 운동 중에 심박수의 변화를 쭉 보여준 그림입니다. 역시 이제 수분을 섭취한 그룹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심장 박동수가 현저히 낮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룹은 심박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액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반응으로서 우리 순환계도 굉장히, 또 심장도 굉장히 커다란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수가 훨씬 더 탈수군에게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고창자 온도, 이건 이제 직장이죠. 직접 직장의 온도를 갖다가 측정을 한 결과도 수분 섭취군에 비해서 탈수군이 계속적으로 운동을 지속함에 따라서 또 수분을 잃게 됨에 따라서 직장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훨씬 더 운동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또 이 표도 역시 이제 기온이 41도의 상태에서 또 습도가 55% 정도의 상태에서 운동할 때랑 기온도 낮고 습도도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할 때랑 혈중 젖산 농도를 먼저 보면은, 혈중 젖산 농도가 고온에서 운동할 때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육의 이제 글리코겐 저장량도 고온에서 운동할 때 훨씬 더 빠르게 근글리코겐 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면은 열 환경에서 계속 운동을 하면 할수록 수분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체는 체온 조절을 위한 혈류량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계속 운동을 하기 위한 순환 혈류량도 또 양쪽으로 혈액을 나눠줘야 되겠죠.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점점 이제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 인체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체온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한, 즉 열을 발산하기 위한 혈액량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피부 혈류량도 더 많이 보내져야 되고, 또 땀 분비를 위한 그런 수분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는 근혈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혈류량이 감소하면 운동하는 근육은 상대적으로 더 무산소적으로 그 운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류량이 감소하니까 결국 혈류를 통해서 산소의 공급을 받아야,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그 운동을 보다 유산소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근혈류량이 감소의 결과로 인해서 그 운동을 보다 무산소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혈중 젖산 농도도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더 심한 피로를 느끼면서 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젖산 자체가 이제 피로 물질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은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더 무산소적 대사의 산물로서 그것을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피로 현상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근글리코겐도 더 빨리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탈수 상태, 수분의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